여러분 안녕하세요. 즐거운 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보는 수다학입니다. 요즘 학부모님들의 걱정, 고민이 많이 높아지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아이 새학기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아이들은 아무 생각이 없는데 부모님들만 더욱더 고민이 깊어지시는 것 같은데요. 이 와중에 아주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더라고요. 김희진 선생님, 다가올 학기부터 우리 초등 수학이 쉬워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반가울 수가요. 어떻게 쉬워지는 건가요? 네, 2017년부터 1, 2학년 수학 교과서가 바뀌거든요. 근데 스토리텔링 수학이 대폭 삭제되고 또 수학 익힘의 문항들도 굉장히 쉬운 방향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보면은 단원 평가라고 해서 이제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얼마나 알고 있나요라고 평가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네. 문항 수도 줄어서 단원별로 4문항에서 6문항 정도로 줄었고요. 내용들도 다 선긋기나 또는 간단한 단답형 이런 식으로 학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내용으로 대폭 하향 조정됐습니다. 그렇군요. 아, 지금 수닥을 보다가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수닥 화면에다가 리모컨을 집어 던질 것 같아요. 왜요? 너무 반가운 소식인데요. 아니, 뭐가 반가워요. 그동안 우리가 스토리텔링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네. 수닥에서 많이 다뤘잖아요. 하긴 또 그건 또 그러네요. 해결 방법 많이 알려주고. 아니 이제 와서 열심히 실천하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스토리텔링 문제가 삭제된다고? 네. 하면서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새로운 수학이 등장했으니까 이 스토리텔링 문제는 좀 소홀해도 되는 건가요? 꼭 그런 건 아니죠. 원래 스토리텔링 그 수학이 나온 게 수학적 사고력하고 일상생활을 접목시켜서 아이들의 감각을 높이자고 하는 건데 네. 그래도 고학년에서는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의 노력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예, 삭제된 문제들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해요. 선생님. 1600명 정도의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 익힘책에 나와 있는 문제들을 시험을 보게 한 후에 60% 이상 정답이 안 나온 것들은 모두 교체하고 삭제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아이들이 어렵게 느꼈던 부분들을 빼줬으니까 아이들한테 부담이 정말 많이 줄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렇게 많이 대폭 그 삭제가 된 부분, 그 남은 부분을 또 어떤 내용이 채워질지도 궁금해요, 선생님. 네, 수학 교과서를 이렇게 새로 나온 걸 펼쳐보면 그 영역들의 용어들이 굉장히 재밌어요. 수학은 내 친구, 놀이 수학, 탐구 수학, 수학으로 세상 보기 이런 네. 용어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쉽고 재미있는 수학, 놀이 중심의 수학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초도 확실하게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숫자 써보기 활동이 예전에는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숫자를 제대로 써보고 익히고 이제 이거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그런 활동까지 추가됐습니다. 아, 이 숫자 써보기 활동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그때 제대로 안 배워가지고 네. 지금부터 글씨를 빨리 쓰다 보면은 5하고 8 있잖아요. 네. 5도 빨리 쓰면 8처럼 보이잖아요. 왜요? 5 이렇게 빨리 이렇게 쓰니까 5를 빨리 쓰면. 그건 참 네, 특이하네요. 그래서 제가 후회했는데 그 제가 옛날 유머집에서 보니까 숫자를 네. 좀 재밌게 표현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 1이 7한테 뭐라 그랬냐면, 야, 너 앞머리 길렀냐? 오, 네. 뱅뱅. 네, 아까 네.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숫자 7이 숫자 9한테는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야, 너 앞머리 파마했니? 군 이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리 씨 머리 같은데요? 파마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재밌게 선생님들이 수업해주면 네. 숫자에 대한 또 친근감이 생길 것 같아요. 이건 진짜 참고해도 괜찮을 것 같네요. 네. 선생님 동의하지 않으시는. 그런데 일단 어쨌든 쉬워진다고는 하지만 바뀌는 건 바뀌는 거라서요.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바뀌는 내용을 또 어떻게 미리 교육을 시키면 좋을지 또 걱정은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일단 그 교과 과정에는 보면 학습 목표란 게 있고 거기에 어떤 것들을 가르치겠다는 내용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단원의 학습 목표는 수를 세는 거다. 그러면 네. 수를 세는 거에 집중하면 되고요. 2단원의 학습 목표는 더하기의 개념을 아는 거다. 그럼 더하기의 그 개념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교과서를 만든 사람이 이 단원에서 학생들한테 주려고 하는지를 엄마가 알고 나면 단순히 문제만 많이 풀리는 게 아니고 수학이라는 네. 게 하나하나 개념을 정리하면서 깨달아가는 거라는 걸 판단하면 엄마들이 아이들을 지도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도 사실 새 학기를 앞두고 좀 걱정이 많고 준비를 네, 어디까지 해야 그렇죠. 되느냐, 이런 한계가 어느 정도까지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저한테 이제 중학생들이 만약 묻는다면 사실 이제 수준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뭐 중하위권 학생들이야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예제 정도 풀 수 있을 정도만 돼도 충분히 아주 잘하고 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복습을 하든지 아니면 예습을 하든지 그 선택이긴 하지만 조금 준비를 하고 오면 좀 더 편하게 공부할 수 있긴 합니다. 그래요. 어떤 학년이든 무리한 선행보다는 기초를 좀 잘 다지고 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다학의 고민 사연을 보내준 주인공은요, 바로 여중생인데요. 어떤 사연으로 수다학의 문을 두드렸는지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지난밤 수다학 사무실에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안녕하세요. 제가 전교 30등 안에 들고 싶은데 네네. 지금 수학 공부하는 방법으로서는 진짜 안 될 것 같아서요. 네. 네, 알겠습니다. 수다학을 찾는 다급한 목소리. 어떤 사연인지 서둘러 달려가 봤습니다. 근데 여기는 학교도 아니고. 애견 훈련소 예. 뭐 말 그대로 개판인데요, 여기는. 애견 학교네요, 애견 학교. 애견 학교.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애견학교. 이곳에 오늘의 주인공이 있다는데요. 아이고 놀래라. 설마 이 강아지는 아니겠죠? 일단 너도 반가워. 자, 과연 여기서 어떤 주인공을 만나게 될지 궁금합니다. 설마 저 학생일까요? 서윤아, 여기 촬영 선생님들 오셨어. 수닭이 왔다는 소리에 한 걸음에 달려오는 이 소녀가 바로 이번 주 주인공입니다. 미래의 애견 훈련사 이서윤 양 반가워요. 고민을 더 들어보기 위해 이천에 위치한 집으로 함께 가보았는데요. 이게 6학년 이제 끝나고 중학교 올라오면서 진단 검사 이렇게 한 건데 보시면은 이렇게 동그라미들이 되게 이렇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중학교를 올라오면서 이거 보여드려도 되나? 이게 보시면 성적표예요. 근데 이제 이게 1차 때 맞은 점수인데 1차 70점대를 맞고 이거는 2차 때인데 2차 때 30점대를 맞아서 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럼 서윤이는 왜 점수가 그렇게 나온 것 같아? 아무래도 아까 보셨던 그 강아지 이렇게 많은 곳에서 이사를 왔으니까 이제 친구들을 만날 기회도 좀 이제 전보단 많이 생겨서 이제 좀 저한테 신세계랄까? 그랬는데 되게 많이 놀고 그래서 되게 이제 학업이랑 되게 멀어져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아니 본인이 걱정도 하고 있고 뭐가 문제인지도 지금 파악하고 알고 있다는 있고. 게 일단은 네네. 목소리 톤조차도 약간 어머님 목소리예요. 그냥 어머니가 딸 걱정하는 목소리잖아요. 아니 아이가 너무 차분해서 네. 네. 진단을 잘해서 절반은 벌써 해결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초등학교 때는 나름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번화가로 이사 오며 성적이 뚝 떨어졌다는 서윤이. 이사와 전학은 누구의 제안이었을까요? 아무래도 제가 간 중학교 옆에 고등학교가 되게 대학 입시할 때도 수월하고 좀 더 편하다고 들어서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여기로 이사를 와서 내가 대학 입시를 좀 더 수월하게 하고 싶다라고 말하고 제안을 이제 했어요. 이사를 가자고. 보통 이제 이런 거를 어머님들이 보통 많이 하지 않나요? 아니 그 그러니까요. 고등학교 가면 좋더라. 네. 뭐 이사 가자 이렇게 하는데 아 근데 애가 이사 가자고 했다고 선뜻 또 이사를 가주시는 부모님들도 너무 대단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근데 보니까 지금 서윤이가 항상 말을 할 때 근거를 조곤조곤 돼요. 그러니까 그 옆에 고등학교가 입시율이 높잖아요. 좋아서. 엄마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말을 하니까 부모님이 설득이 되는구나. 네. 설득이 되는구나. 이사를 감행할 만큼 공부에 관심도 많고 소신도 있어 보이는데요. 평소에 어떻게 공부하고 있을까요? 학습지랑 이제 교과서 관련 문제집이랑 같이 풀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좀 보시다시피 문제가 약간 이게 좀 비어 있잖아요. 못 푼 것도 있고 이제 애들이랑 친구들이랑 밖에서 놀다 보니까 이게 자꾸 밀리고 꾸준히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고쳐야 되는데 그게 쉽게 고쳐지지가 않아서. 근데 알면서도 지금 실천을 못 하고 있다는 그게 이제 민성원 선생님이 말씀하고 예, 싶으신 공부의 부분이죠. 선순환하고 악순환인데요. 친구들하고 놀다 보니까 공부할 시간이 없고 공부할 시간이 없다 보니까 문제가 안 풀리고 책상에 앉으면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안 풀리는 걱정하고 있고 그렇죠. 실제로 문제를 푸는 공부 시간이 별로 없는 거죠. 걱정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네네 걱정 마. 매일 수학 공부를 하고는 있지만 구체적인 양과 시간은 정해놓지 않은 상황. 그렇다 보니 친구들과의 약속, 부모님과의 여행 등 다양한 이유로 공부를 미루게 된다는데요. 또 다른 문제점은 무엇일지 관찰 카메라를 통해 지켜봤습니다. 먼저 목표를 적고 그 동기부여가 확실한 게 있네요. 네네.
잘 보이도록 붙인 후 본격적으로 공부 시작! 오늘은 수학 문제집 3장을 밀리지 않고 푸는 것이 목표인데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풀 수 있을지 벌써 주춤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근데 뭐가 막히는 게 있나 봐요. 저렇게 여백에 풀면 막힐 때 어디가 막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연습장에 푸는 게 훨씬 좋거든요. 아, 연습장이요? 그래서 좀 하품을 좀 크게 한번 했습니다. 지루해하는가 싶더니 갑자기 꺼내든 전화기. 바로 또 이제 뭐 친구들하고 설마 음악을 듣는군요. 무엇을 듣고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좀 집중이 안 돼가지고 제가 평소에 공부할 때 듣는 이렇게 노트 필기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하면은 집중이 좀 잘 돼가지고. 노트 필기하는 소리요? 음악을 듣는 게 아니라 음향을 틀어놓는 거예요? 정말 특이한 케이스. 이게 특이하지 않아? 잠깐 이거 펜 이렇게 막 적는 소리 있잖아요. 스각. 이 소리. 뭔가 집중이 된다라는 약간의 소음은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뭐 클래식 음악 같은 것도 도움이 되는데 사실 네. 노트 필기가 도움이 된다는 소리는 처음 들어봤는데 자기한테 도움이 되면 구태여 바꿀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필기 소리를 듣고 있으면 꼭 친구와 함께 공부하는 기분이 들어서 공부가 더 잘 되는 기분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제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잠시 손에서 놓았던 공부 습관을 다시 깨우기 위해 노력 중인 서윤이. 원하는 휴대전화를 손에 넣으려면 꼭 전교 30등 안에 들어야 하는데요. 친구들의 유혹도 마다하고 공부에 매진하지만 학생들이 어려운 함수 문제네요. 네. 연필 소리 들어도 이제 효과가 바로 떨어지는데요. 이거 어떡하지? 네. 고민 끝에 풀기를 포기한 것 같은데 결국 별을 달며 마무리합니다. 무엇이 어려워 풀지 못했을까요? 문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못 푸는 것 같아요. 피디님 이거 아세요, 뭔지? 아니 잘 모르겠어요. 저렇게 이 PD님 이거 아세요라고 물어본 학생도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는 우리 PD님도 좀 공부하고 갈 것 같아요. 이제 왠지 그렇죠. 자존심이 좀 하긴 상했을 것 같아요. 수도학을 진행하는 PD면 수학 좀 해야죠. 그렇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 얼마나 멋있어 보였겠습니까? 단답형 문제는 비교적 수월하게 풀지만 조금이라도 응용된 문제는 방법을 찾지 못해 늘 헤맨다고. 이럴 때면 서윤이가 참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중학교 들어오며 내내 정리해온 서윤이만의 수학 노트. 이게 참 잘하는 편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막힘없이 잘 풀었던 문제와 쉽게 이해됐던 개념 위주로 정리해왔다는데요. 일반 오답 노트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죠. 공부를 끝낸 서윤이 마지막으로 새학기 계획표를 짜며 수다학 전문가에게 꼭 묻고 싶은 게 있다고. 이게 좀 오래전에 짠 건데 너무 할 일만 적어놓은 것 같아서 좀 구체적으로 적으려고 이제 하려고 하는데 막상 하려니까 방법을 좀 모르겠어서 전문가 선생님분들한테 여쭤보려고요. 어떻게 이걸 구체적으로 적은 게 더 효율적이고 할 수 있는지. 그래요. 계획을 또 의지와 잘 짜는 거 의욕이 중요하죠. 굉장히 많은 아이예요. 저렇게 계획표를 늘 작성하고. 네. 저도 스스로 한 것 같은데, 그죠? 그쵸.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고. 수학을 잘하고 싶지만 방법도 습관도 고칠 게 많다는 서윤이. 다가오는 새학기에는 자기 반성을 넘어 문제점을 극복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서윤이가 될 수 있도록 수다 도와주세요. 와, 제작진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신청을 한 경우도 처음이고요. 무엇보다 저는 너무 놀라운 것이 이렇게 어린아이가 내가 대입까지 내다보고 나는 이사를 가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짜고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게 너무 놀라울 따름인데요. 근데 이렇게 부모님을 설득해서 의기양양하게 이사까지 왔는데 성적이 떨어졌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얘가 얘기하는 게 기특할 수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기특하다기보다는 좀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그래요. 자기 원인을 알면 빨리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친구들하고 놀다 보니까 성적이 안 오른다. 답 네. 나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친구들하고 노는 시간을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공부하는 습관이 안 잡혀 있다 그러면 부모님이 옆에서 간섭을 해야 돼요. 네. 얼마나 아이가 자기 동기가 강해야 모든 걸 찾아 할까요? 사실 그런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이제 할 시간이다. 이건 얘기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입시 문제로 가보면 이 아이가 사는 곳이
혹시 농어촌 지역이 아니라면 그 행정법상 이 아이는 입시에서는 조금 불리해 줄 수도 있거든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서 내 거주지가 농어촌 지역에 해당되시는 분이라면 전학갈 때 굉장히 조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는 이렇게 잘하고 싶은 의욕과 열정 그리고 이사까지 하고 막 조사한 그런 마음이 너무 돋보여서 네. 개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친구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좀 이제 걱정이 되는 거는 지금 보면 그러니까 정답 노트는 적었지만 틀린 거를 별표만 하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피드백이 가는지가 전혀 나타나지가 네, 않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을 잡아야지 실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저는 이 친구에게 인터넷 강의를 좀 추천합니다. 네. 왜 서윤이가 인터넷 강의가 맞냐면 그러니까 친구들과 노는 것도 좋아하고 연필 소리도 사각사각 듣는 거 좋아하고 강아지가 뛰어노는 거 좋아하잖아요. 굉장히 활동적이고 사람과 놀고 시끄러운 걸 좋아하는 친구란 말이에요. 그렇네요. 그러다 보면 친구들과 스터디를 한다거나 또는 과외 선생님이 오시면 수다 산매경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또 혼자 공부하면 지루해서 또 다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터넷 강의는 일방적으로 받으면서 또 자기가 원하는 부분만 찾아서 피드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문제집을 구입하셔서 같이 인터넷 강의로 공부를 하고 부모님께서는 이 못하고 틀린 부분을 제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지를 그 부분 정도는 꼭 체크를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뭐 친구들하고 노는 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내 성적이 떨어진 것 같다. 이유를 또 원인을 분명히 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좀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서윤이가 수학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마지막 화면에서 잠깐 보셨지만 계획표를 지금 짜려고 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표를 짜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라고 도움을 청했거든요. 예, 그래서 기존 시간표를 자세히 좀 살펴보니까 네. 금요일을 제외한 저녁 식사 이후, 저녁 식사 후 공부 시간이 매우 부족합니다. 뭐 전체적인 절대 공부 시간도 좀 부족한 네. 상태고요. 그래서 뭐 저 같으면은 저녁 식사 후에 뭐 수학 공부 시간을 어느 정도 해라. 뭐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 이런 것을 꼭 넣었으면 좋겠고요. 근데 뭐 공부를 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자면 인강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익히는 시간까지 둬야지 딱 듣는 걸로 끝나면 안 되거든요. 그럼 안 그러면 되죠. 실력 향상이 안 네. 되니까 들은 후에 자기가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꼭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것까지 감안해서 계획표를 짰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중이나 주말에 또 이 기초가 좀 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기초를 좀 채울 수 있는 시간을 좀 계획표에 넣었으면 좋겠고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계획을 좀 짰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여중생 시간표에는 네. 이 아이돌 가수 뮤직비디오 보기 시간을 꼭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게 도움이 될까요? 왜냐하면 또 학업 스트레스도 좀 풀고 그리고 우리 아이돌 분들 굉장히 멋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또래 남학생들이 시시해 보입니다. 자연스럽게 연애를 안 하게 돼 있어요. 아, 그것도 괜찮긴 그렇죠. 하네요. 학업에 방해되는 요소를 완전히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계획표를 보면서 되게 도드라졌던 부분이 애매한 표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당 적으면 학습지나 공부. 학습지면 학습지고 공부면 공부인데 학습지나 공부 애매한 거. 그리고 공부라는 표현도 굉장히 애매해요. 네네. 그냥 앉아 있겠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에 대해서 뭘 할 것인지가 명확해야 되고 또 뭐 숙제나 공부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건 이해가 돼요. 숙제가 없는 날도 있고 있는 날도 있어서 이렇게 숙제 아니면 공부라고 했을 텐데 그럴 경우에는 숙제 없는 날 무엇을 할 것인지 독서 활동을 할 것인지 아니면 문제집 몇 쪽을 풀 것인지 복습을 할 것인지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해야지 그게 계획표로서 효과가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렇게 분명하게 하는 게 좋겠고 그리고 3시간 정도는 지금 매일 수학 공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시간, 네. 그래서 1시간은 이제 인터넷 강의로 듣고 관련된 문제집을 좀 풀고 또 나머지 2번째 1시간은 이렇게 학교 수업 위주로 이제 복습을 하면서 학교 과목을 따라가면서 공부를 하는 게 좋겠고 3번째는 약간 후행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집 푼 것을 보니까 이제 이 친구가 비율하고 도형하고 분수와 소수의 혼합 계산 부분이 굉장히 취약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명확하게 드러나니까 그 부분은 좀 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필평가 그 결과가 너무 좋지 않아서 사실은 본인도 이제 난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느낀 것 같기는 한데요. 어떤 부분이 어렵냐고 아까 문제 풀 때 물어보니까 응용 문제를 굉장히 좀 어려워했거든요, 선생님. 예, 사실 뭐 이 평가 결과, 겸사 결과라도 좀 점수로도 알 수 있었듯이 네. 기초가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묻기로는 이제 응용 문제를 잘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네. 물었지만 사실 기초 문제 모르고 응용 문제 풀 할 수 수 있을까요? 없겠죠. 예. 그러니까 사실 기초 문제, 응용 문제 잘 풀려면 이 기초가 잘 다져져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건 돼 있어야 되고요. 특히 뭐 3번, 6번, 8번 문제를 보니까 이거 굉장히 기초적인 문제예요. 네. 연산적이고 값만 대입하면 나올 수 있는 문제였는데 이걸 못했다는 건 분명히 많이 연습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소연이가 또 어렵다고 한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게 네. 이제
분수함수 문제였거든요. y = x분의 12 이런 문제였습니다. 사실 거기에 이제 그 점에서 x축, y축의 수선의 발을 내려서 그런 직사각형의 넓이가 어떻게 되냐 하는 문제였는데 아는 사람은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y = x분의 10이니까 x하고 y 곱하면 12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12로 일정한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특별한 수, x가 1일 때라든지 네. 뭐 x가 2일 때든지 이런 값들을 찾아보면 똑같네? 이게 이런 식으로 되면은 다 같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좀 점차 가면 좋겠는데 아직 그런 시도를 못 해본 단계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기초가 아직 약하니까. 그리고 7번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게 두 개의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y = 2x 그리고 y = 2분의 1x라는 두 개의 직선이 있었는데 그 2x라는 직선 위의 점에서 x축의 수선의 발을 내려서 2분의 1x하고 교점, 그 AB의 길이가 10이라는 것을 주었는데 그러니까 그 차이, 그 AB라는 선분의 길이가 뭘 의미하는지를 안다면 이제 식을 세울 수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문자로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x가 a다. 그러면은 그 함수값, 그 y값의 차이가 바로 12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a를 구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계 밟아가야 되는데 아마도 그 전 단계에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그런 습관들이 안 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 문제, 예제 문제를 좀 더 충분히 풀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기초 문제를 잘 풀려면 아무래도 탄탄하게 충분히 학습하고 이 문제가 요구하는 법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새 학기가 시작되면 주중이라든지 주말이라든지 이런 때를 이용해서 기본 예제 문제들 개념을 다시 한번 조금씩 학습해 나가는 그런 시간 계획을 좀 짰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윤이가 어떤 부분이 또 부족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저희가 알아보기 위해서 검사를 또 진행을 해봤는데요. 검사 결과 궁금합니다, 선생님. 예,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인지 능력은 상위권이고요. 오. 그다음에 언어성은 우수 수준이고 네. 동작성 같은 경우는 보통 수준이에요. 그다음에 작업 기억력은 보통 수준인데 처리 속도가 매우 우수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우수가 나왔는데 이 아이의 강점은 기호쓰기라고 해서 시각적 집중력과 기억력 부분이 굉장히 높게 나왔기 때문에 전체 인지 능력 상승에 플러스가 많이 됐고요. 네. 그리고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시각적 집중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이 아이는 조금만 노력을 하면 성적이 올라갈 가능성은 꽤 많습니다. 그리고 동기 검사도 약간의 불안은 있으나 네. 전반적으로 문제는 없었고요. 그 다음에 수학 진단 평가로 이제 가보면 현행은 약 40%고요. 네. 후행은 55%, 전체적으로 47.5% 정도가 나와 있어서 추론력은 상대적으로 좋은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수학에서의 강점은 별로 보이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계산력과 응용력이 좀 부족하다고 평가가 네. 되고 있고요. 이 아이를 보면 타고난 거는 좋은데 현재 실행력이 많이 좋지 않기 때문에 성적이 덜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러니까 본인이 응용 문제 어렵다고 얘기했는데 아까 딱 집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를 다지지 않고 응용 문제가 쉽게 느껴질 수는 없는 거니까 기초를 잘 다지는 게 참 중요할 것 같고요. 수학 평가지 보시면서 또 어떤 부분들이 있으셨는지 자세하게 좀 짚어주세요. 예, 사실 뭐 이렇게 검사지에 좀 증거가 좀 많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후행에서도 네. 기초 그리고 연습 부족이 좀 나타났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이 문제에 대한 거 학생들 특히 초등학생들 많이 좀 헷갈립니다. 특히 뭐 이게 전체 학생 수에 대한 남학생의 비, 네. 예, 이런 것들에 대한이 뒤에 가야 되거든요. 예, 예를 들자면 뭐 A 대 B다 그러면 B에 대한 A의 B예요.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에 대한이 그 뒤쪽에 가야 되는데 이게 앞이냐 뒤냐가 이제 시간 지나면 이게 잊어먹게 네. 돼요. 그러니까 전체가 뒤에 있어야 된다는 예,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거 틀린 거는 사실 조금 실수에 가까울 수도 있지만 이게 어떤 학습이냐 제대로 개념 학습을 좀 안 그렇죠. 했고 용어를 네. 이제 익숙하게 안 만들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9번 같은 경우는 이건 실제로 뭐 두 수 사이 어떤 대응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뭐 800원 하는 과자 x개의 값을 y1이라 한다. 그럼 우리는 뭐 쉽게 뭐 y = 800x 이렇게 하지만 이런 것들이 처음에 안 해본 거니까 기호도 처음 낯설고 이 식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식을 세운다 입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 안 된 것 같고 네. 그리고 6번도 역시 연산에 60분의 40-9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 틀린 것을 못 찾아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연산 부분이라는 부분이 조금 안타깝고요. 그리고 현행도 좀 비슷합니다. 뭐 5번, 10번처럼 이렇게 식을 대입하여 계산하여 결과를 만드는 그런 기초 계산 문제들이 틀렸어요. 그래서 아까 진단한 대로 이 기초 문제부터 좀 차근차근 지금은 현실적으로 응용 문제보다는 기초 문제를 좀 차근차근 순차적으로 연습을 해서
그런 문제도 좀 풀 수 있는 단계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음 뭐 급하게 먹을 것도 없죠. 사실은 아직도 시간적 여유가 많으니까요. 차근차근 기초를 다질 수 있는 그런 학습법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보니까 특이하게도 우리는 오답 노트에 많이 익숙한 편인데 정답 노트를 쓰고 있었어요. 이게 정말 도움이 되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또 노트는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을지 좀 알려주세요, 선생님. 노트 필기 자체는 아주 깔끔하게 잘했어요. 네. 근데 공부는 그 아는 거를 확인하는 게 아니고요. 모르는 걸 줄여가는 거거든요. 근데 아는 걸 다시 쓰는 거는 심정적으로 기분은 좋을 수 있겠지만 모르는 게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틀린 문제를 네. 왜 틀렸는지를 깊게 파고드는 게 공부여서 노트 필기하는 방법은 좀 바꿀 필요가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두 번째는 이 아이가 이제 성적이 잘 오르면 스마트폰을 사달라고 했잖아요. 네. 이게 동기 이론에서 긍정적 그 물질적 보상도 아이의 동기에 플러스가 된다라고 하는데 하필이면 그 선물이 하필이면. 공부에 방해되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스마트폰을 사주기보다는 뭐 비용이 비슷하다 그러면 가족 여행을 한번 가다든지 네. 차라리 여학생이니까 옷을 사주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들고요. 저는 이렇게 그 오답 노트, 정답 노트 말씀하셨는데 정답 노트보다는 오답 노트가 확실히 효과가 있고요. 이 친구는 오답 노트를 써야 됩니다. 근데 네네. 이제 쓸 때 이렇게 쓰다 보면 이제 스토리화 시키는 게 좋아요. 따라서 그러므로 이 중에서 조건을 찾으면 그러니까 그대로 숫자만 쓸 게 아니라 거기 중간중간 연결 어구를 네. 넣으면 약간 스토리화돼서 읽을 때 재밌거든요. 그리고 오답 노트 한 장을 이렇게 펼쳤을 때 위에 제목을 적어요. 이거는 무슨 단원의 문제인지 어떤 문제인지 해서 제목이 딱 나오고 스토리화 시키고 한 펼쳤을 때 3단락 정도가 되게 밑에 공간이 남아도 종이가 아까워도 그냥 미련 없이 넘기시고 네네. 아, 이런 그럼요. 식으로 해서 그래서 오답 노트를 좀 작성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제목을 달면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문제가 뭘 원하는지 그거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미리 연습하는 방법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우리 서윤이를 위해서 오늘 여러 가지 또 솔루션들을 함께 얘기를 해봤습니다. 사실 본인의 상태도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차분한 아이이기 때문에 저는 얼마든지 노력을 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많이 기대를 갖게 되는데요. 자, 오늘 많이 나온 솔루션들 중에서 서윤이에게 놓치지 않고 꼭 전해줘야 하는 결정적 한방 들어보도록 할게요. 제 결정적 한방은 원인 재분석입니다. 서윤이는 수학 성적이 저조한 이유를 친구들과 놀아서 시간 부족이라고 했는데요. 그 외에도 오답에 대한 처리 미숙이라던가 집중력 부족 등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인에 대한 재분석이 필요합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언행일치입니다. 나름대로 친구와 놀아서 성적이 안 오른다. 학교를 옮겨서 공부를 열심히 한다. 나름 분석을 잘하고 있거든요. 분석만큼 행동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행동을 하십시오. 제 결정적 한방은 확보입니다. 시간을 확보해서 저녁 시간에 수학 시간을 할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시간을 확보해서 자신만으로 공부 방법을 통해서 꼭 실력을 업그레이드 하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이릭 씨의 결정적 한방 또 기대되네요. 네, 제 결정적 한방은 바로 이거. 네, 뭐예요? 녹음기입니다. 오, 네, 그 집중력이 떨어질 때 네. 이 연필 소리 녹음한 걸 듣고 공부하는 서율이잖아요. 제가 이 녹음기로 네. 이 수학 잘하시는 분들, 우리 수학 선생님들의 수학 문제 푸는 소리를 녹음해서 이 기운을 받아서 공부를 네. 하면 수학 성적도 더 오르지 않을까. 네. 누구의 소리를 듣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럼요. 이리 씨는 절대로 여기에 저는 하면 안 안 돼요. 하겠습니다. 잡음도 예. 안 넣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서윤이를 위해서 전문가 선생님들과 또 우리 이리 아저씨가 이렇게 좋은 솔루션을 전해줬는데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이 원인을 아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고치지 않는 게 제일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이제부터라도 본인의 꿈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재미있는 수학 강연을 청해 듣는 400초 수학인데요. 오늘은 민성원 선생님께서 준비하셨죠. 사실 지금 학교를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학부모님들은 아이들이 들어갈 때 뭘 얼만큼 공부하고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1학년 1학기 수학에서 처음 나오는 그 도형과 수색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부분을 잘 읽고 어머니들께서 이해하신다면 자녀 교육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이런 정보가 없어가지고 사실 그 정말 숫자도 잘 모르고서는 학교를 들어갔거든요. 우리 때는 다 그랬어요, 사실. 네, 갖고 정말 그 반 찾아가는 것도 힘들었어요. 숫자를 모르니까 네, 힘들고 심지어는 다 이렇게 명찰을 달고 다니잖아요. 네네. 뭐 1학년 5반 뭐 하는데 그 1학년 3학년을 구별 못해가지고 반말했다가 아이고. 형한테 엄청 맞고 나서 네. 아 숫자 공부는 꼭 해야겠구나. 안 맞으려면 공부를 해야겠구나. 그거는 그때부터 배웠어요. 숫자를 몰라서가 아니라 그냥 네. 예의가 없었던 걸로. 아, 네, 진짜 요즘은요, 아이들 초등학교 이제 들어갈 준비를 한다고 하면 어떤 기준으로 아이를 준비시켜야 되는지 잘 모를 때가 많거든요. 오늘 그 궁금증을 좀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00초 수학 지금부터 함께 할게요. 초등학교 1학년에 처음 입학하여 학습하게 되는 수학의 첫 단어는 9가지 수입니다. 이후 50가지 수, 100가지 수 등으로 수를 확장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이미 100가지 수를 세고 읽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우리말을 하기 시작하면 대부분의 엄마들은 주변의 사물을 하나, 둘, 셋으로 세는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초등학교 때 왜 다시 수를 학습할까요? 수를 세는 것은 대수의 시작입니다. 사과 10개를 일일이 보여주지 않고 10이라는 상징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수학에서의 약속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개수를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하는 약속을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단순히 수를 세는 것 이외에도 약속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아 시기에는 수를 읽거나 셀 수 있는 것이 중요했다면 초등학교 첫 단원에서 학습하는 9가지 수에서는 수가 가지고 있는 2가지 뜻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는 우리가 물건의 개수나 크기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기수와 첫째, 둘째, 셋째 또는 1등, 2등과 같이 순서를 나타내는 서수가 있습니다. 기수, 서수라는 용어는 어려우므로 용어를 지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수가 나타내는 2가지 뜻을 생활 속에 찾아서 이해시키고 분명하게 구분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중요합니다.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실생활에서 사용하게 됨으로써 수학을 알면 편리하다는 인식을 아이가 하게 해야 합니다. 수는 기수와 서수가 있는 것처럼 수를 읽는 방법도 2가지가 있습니다. 즉, 하나, 둘, 셋처럼 순수한 우리말로 읽는 방법과 1, 2, 3처럼 한자어로 읽는 방법입니다. 수를 읽는 방법은 수 뒤에 붙는 단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개수를 나타낼 때는 우리말로 수를 읽고 크기나 순서를 나타낼 때는 한자어로 수를 읽습니다. 그래서 언어와 숫자가 어떻게 짝을 이루는지를 설명하면 수학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이 단원을 학습하면 학교 수학 수업에 자신감을 가지게 될까요? 유아 시기에는 수를 하나, 둘, 셋과 같이 일씩 앞으로 세는 방법만 배웠습니다. 그러나 1학년 과정에서는 일씩 거꾸로 세기, 2 또는 3씩 띄어서 세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를 셉니다. 그 까닭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즉, 자녀와 함께 수를 적은 표를 만들어서 직접 한 칸씩, 2칸씩 띄어 세는 연습을 해보거나 띄어서 센 수를 빨리 찾는 연습 등을 하면 학습에 도움이 됩니다. 이는 아이가 규칙성을 알게 하고 나아가 더하기와 곱하기를 쉽게 이해하게 되는 기본이 됩니다. 1단원의 9가지의 수가 대수의 영역이었다면 2단원인 여러 가지 모양은 기하학의 첫 시작입니다. 2단원은 자녀들이 초등학교 때 제일 먼저 학습하게 되는 도형단원인데요. 그런데 왜 처음 학습하는 도형이 평면 도형이 아니고 입체 도형일까요? 그 까닭은 자녀들이 주변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는 도형이 입체 도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처음에 학습하는 입체 도형은 어떻게 지도하는 것이 좋을까요?
2단원에서 처음 학습하는 활동은 주변의 사물들의 모양을 구분하는 활동입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건들을 사각기둥, 원기둥, 구 모양으로 서로 구분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의 물건들은 크기, 색깔, 질감 등 다양한 특성을 제외하고 형태나 모양만으로 기억하여 구분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정에서 물건의 여러 가지 특성 중 모양만으로 구분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학의 일반적인 학습 단계는 수집 관찰 단계, 조작 실험 단계, 이론화 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수집 관찰 단계에서는 그저 보고 분류하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책과 상자가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분류하는 거고요. 그 후 조작 실험 단계에서는 특성을 파악하는데요. 면이 6개구나. 뾰족한 모서리가 8개구나. 즉 도형의 특성을 아는 단계입니다. 마지막 이론화 단계는 개념을 구체화 혹은 일반화하는 단계인데요. 수직 관찰 단계와 조작 실험 단계를 거쳐서 알게 된 사실들을 이거는 직육면체라고 한다. 이런 모양은 원기둥이라고 한다. 등을 알게 돼서 구체화시키는 거죠. 이 중 1학년 2단원인 여러 가지 모양에서는 수집 관찰 단계만 학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물건을 수집하고 관찰하여 각각의 모양의 특성을 구분하고 모양의 공통점을 이해하는 방법으로 학습을 진행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입체도형의 이름, 즉 직육면체, 원기둥, 구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요. 자녀들이 스스로 물건의 모양을 보고 이름을 정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자녀들이 직육면체는 이건 책 모양, 원기둥은 이건 캔 모양, 구는 공 모양, 이렇게 모양의 특징을 파악하여 스스로 입체도형의 이름을 붙이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4학년 수준은 되어야 추상적 사고 능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2단원의 학습 방법은 입체도형의 특성을 개념화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스스로 관찰해서 특성을 찾아내는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육면체는 면이 6개, 모서리는 12개, 꼭지점은 8개 이런 개념을 지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자녀들이 관찰을 통해서 사각기둥의 특성을 평평한 면으로 돼 있다, 잘 굴러가지 않는다, 끝이 뾰족하다 등 관찰을 통해서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충분합니다. 또한 직육면체와 원기둥의 공통점 등 각각의 모양의 공통점을 찾도록 지도하는 것이 고학년이 되어서 입체도형의 특징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초등 1학년 수학,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단계이기도 하지만 첫 단추를 잘 잠가야 하는 중요한 단계이기도 합니다. 대수의 시작인 수세기부터 기하의 시작인 여러 가지 모양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으면 앞으로 수학적 사고력은 차근차근 길러지고 좋아질 것입니다. 맞아요. 어렸을 때를 돌이켜봐도 수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 같은데요. 선생님, 저는 놀라운 것이 평면 도형도 어려운데 입체 도형부터 먼저 배운다는 건 사실 평면 도형은 우리가 만날 길이 없어요. 다 상상 속에 있거든요. 그렇죠. 입체 도형은 다 입체잖아요. 사실 실생활에서는 우리는 늘 입체를 우리가 늘 볼 수 보는군요. 있는 건 입체 도형이기 때문에 입체 도형을 익숙하게 만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고 학년이 올라갔을 때 그걸 구체화하고 개념화 시켰을 때 머릿속에 그 도형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고학년에서도 학습이 쉬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도형의 특징을 파악할 때요, 관찰과 더불어서 직접 만들어보는 활동이 정말 효과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손쉬운 방법이 바로 점토입니다. 점토를 이렇게 주물럭주물럭해서 원기둥 모양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거와 관련된 걸 일상 속에서 찾는 거죠. 엄마 캔이랑 똑같아요. 아빠 이거는 풀이랑 똑같아요. 네. 그렇구나. 그리고 얘를 옆을 톡톡톡톡 치면 또 삼각기둥으로 금방 만들 수 있잖아요. 또 비슷한 거 찾아볼까? 직육면체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쭉 만들어서 실제로 해보고 또 자신만의 도형을 만들어 보는 거죠. 이 도형은 어떤 도형이야? 이름이 뭐야? 아빠 차.
아빠 차 도형이구나. 왜 네. 우리 아빠 차 모양일까? 그럼 또 다른 친구가 우리 아빠는 트럭이야. 하면 그럼 이거 아니구나 하면은 다시 특징을 얘기하고 다른 점, 같은 점 네. 이야기하다 보면 아까 말했던 도형의 그 이론화 단계까지 접근하기가 굉장히 쉬워지는 거죠. 그리고 또 입체 도형의 뭐 건널비를 구하라, 그렇죠. 부피를 구하라, 이거 어려웠는데 이 활동을 통해서 배우면 좀 쉽게 배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저 학교 다닐 때 또 저는 숫자도 잘 모르고 들어왔는데 옆에 짝꿍은 나 100까지 실 수 있다 늘 자랑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부러웠었는데 뭐 선생님 얘기 듣고 나니까 네. 뭐 100을 알던 뭐 1000을 알던 그 숫자에 그 많이 안다는 게 큰 의미는 없다. 뭐 이렇게 좀 느낌이 왔어요. 네네. 그렇죠. 9까지 아는 것도 제대로 아는 것과 100까지 아는 것도 제대로 모르는 100까지 아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9까지 아는데 9를 딱 보는 순간 머릿속에 9개의 짝대기가 기억나면 이게 그쵸. 잘하는 거예요. 근데 100이라는 숫자를 얘기하면서도 100의 숫자의 의미를 잘 모르면 네. 그냥 그 순서의 나열일 뿐일 수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그런 개념이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확장만 해버리면 사실은 의미 없는 활동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대응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네. 그다음에 하나씩 빼보거나 하나씩 더해보는 관계를 알게 되면 규칙성과 함수 쪽으로 연결되는데 그렇지 않고 무조건 숫자만 세는 거를 강조하다 보면 아이들이 수학을 싫어하게 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항상 강조하는 것이 사실은 엄마들이 아니면 아빠들이 실생활 속에서 수 개념을 아이들이 실제로 느끼고 접할 수 있게 해라라고 말씀을 많이 해드리는데 가장 요즘 많이 실천하고 계시는 게 김세식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어떤 방법들 쓰고 계시는지 알려주세요. 예, 저는 아무래도 그 좀 유치원, 뭐 저학년 이 정도라면 어떤 놀이 개념으로 그렇죠. 접근하는 게 노는 가장 걸로. 이제 접근성이 편하고 애들이 공부라는 거 인식 못하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김희지 선생님이 소개시켜준 뭐 뒤집는 그거 있었거든요. 그것도 좀 했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좀 학년이 올라가면서 이제 애가 조금 이제 숫자를 좀 큰 걸 알게 되니까 이제는 식사비 계산도 예. 사실 하거든요. 이제 얼마 먹었었는 게 1인분에 얼마니까 이제 네네. 얼마 나왔을까 이렇게 해보고 요새는 좀 그거 하고 있고요. 마음속으로는 은근히 아이가 계산까지 직접 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때까지 한 10년은 넘게 걸리죠. 아니, 예. 10년이 뭡니까? 20년은 키워야죠. 그래서 뭐 케이크에 초를 꽂으면서 이게 이제 10단이고 예, 1단이고 이렇게 15살이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한 번씩 수도 세보고 큰 단위 수도 해보고 하면 자연스럽게 익혀갈 텐데요. 조금은 공부를 하고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어머님들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군대 갔을 때 네. 막 하잖아요. 하나, 둘 하잖아요. 쭉 가다가 보면 쉬운 하나 하다가 60 넘어갈 때 모르니까 60 하는 거예요. 그래서 60 넘어갔어요. 그래서 숫자 공부가 정말 중요하구나. 그래서 걔는 정말 거기서 무식한 아이가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를 위해서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이 그래요, 항상 그래요. 늘 준비와 대비 그리고 바르게 읽기, 바르게 쓰기 숫자 교육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막 60딱 넘어갈 때 유난히 막히는 애들이 막혀요. 있어요. 네. 네, 어른이 돼서도 이런 곤란함을 겪지 않도록 어머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수 개념을 아이한테 확실하게 심어주는 그리고 초등 수학이 이렇게 이런 거를 많이 응용한다고 하니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리 씨도 가끔씩 그럴 때 그러던데. 헷갈릴 때 있어요. 그죠? 자, 오늘도 400초 수학까지 함께 수다 즐겨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께서도 평소에 궁금했던 수학적 궁금증 있으시면 저희한테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또 수학 고민 있으신 분들도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